반동탁연합군. 고향인 패국 전주에 도착한 조조는 부호인 위홍의 도움으로 군자금을 확보해서 동탁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로서 각 지역의 영웅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가짜 조서를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이 상책으로, 이 가짜 조서를 받은 각 제후들은 조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단 불응하면 명령불복종의 죄로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를 일으키고 추후 주의를 감망하게 되는 것이다. 조조의 가짜 조서인 경무는 각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이에 군대를 일으켜 속속들이 천하의 폐류나 동탁이 있는 낙양 근처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 중 북평과 제국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북평과 북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북원으로,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송안과 평안도 송천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비당금자의 금도의 척이었던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천황사 주 동쪽 이리쯤 있다고 했습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북이란 제후국 제나라의 북쪽이 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함이란 이것이 논나라의 곡부와 관련이 있으며,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이며,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로, 양평 양원이란 이것이 상나라의 설인 박격거세의 무대 양산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수관 전투. 반동탁연합군의 맹주는 명문가문 출신의 원수가 맡았고, 군량 및 보급품 담당은 원수의 동생인 원술이 담당하게 되었다. 첫 싸움에서의 선봉은 송견에게 주어졌는데, 공이 탐난 제북상 포신의 군대가 먼저 움직였다가 동탁의 무장 화웅에게 대패하고 만다. 이후 송견이 등장해서 화웅을 막아내었으나 화웅은 싸우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반동탁연합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들의 기반지와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원술은 송견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해서 차일필 식량 공급을 미뤘고, 이에 송견의 군대는 야습을 당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부하장수 조무의 살신성인으로 송견은 겨우 목숨을 구해 탈출하게 되었다. 첫 전투에서의 패배로 반동탁연합군의 사기는 떨어졌고, 협력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사수관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하란 황주에 흐른 하천으로, 사수관을 호래관이라고 하며 형량에 있었다고 합니다. 형량은 촉인 개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웅 관우. 선교는 항상 붉은 두건을 머리에 썼는데 첫 전투에서 부하장수 조무가 이를 대신 쓰고 전세했던 것으로, 동탁의 무장 화웅은 송견의 두건을 창에 꽂아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다. 나와 싸우고 싶은 용기가 있는 자들은 모두 나와라. 저 두건처럼 목을 베어 걸어주겠노라. 이에 화가 난 원술의 장수 유섭이 나섰지만 삼합도 버티지 못하고 화웅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에 기주자사 한복의 부장 반봉이 나섰지만 역시 화웅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화웅의 칼에 죽었다. 첫 전투부터 동탁의 맹장 여포가 아닌 그의 부장 화웅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반동탁연합군은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분열되기에 이른다. 이때 관우가 나서서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하니 좌중은 누구인지 모르는 인물이 큰소리 친다고 오히려 나무라기에 이른다. 이때 조조는 저렇게 장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싸움을 붙여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관우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주지만 관우는 일이 끝나고 다녀와서 마시겠다고 하며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군막 밖에서는 환호성이 들려왔고, 관우가 적장 화웅의 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는 그때 관우는 아직 식지 않은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동탁은 화웅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원소의 숙부인 원내가 낙양에 있었는데 그의 일가족 모두를 몰살시켰던 것이다. 호로간의 영웅 여포. 동탁은 낙양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인 호로간에 20만 군대와 여포를 주둔시키면서 전쟁터는 사수관과 호로간 두 군대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반동탁연합군 역시 군대를 둘로 나누어 왕광, 포신, 고모, 원유, 공융, 장량, 도경, 공손찬이 호로간에 배치되고, 유비 삼형제는 공손찬을 따라 호로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강의 무장 여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의 활약으로 연합군은 쩔쩔매고 있었고, 공손찬마저도 적수가 되지 못하고 쫓기는 순간 장비가 나타나 도와주니 장비와의 계속되는 싸움에 총룡 언월도의 관우와 쌍고검의 유비가 가담하니 여포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 적토마의 속도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공손찬이 백마장군인 이유는 백마라는 땅을 봉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성주를 인용합니다. 백마산성
고려 현종 때 강감찬이 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성지는 부도, 불이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으며 이를 만리장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손찬이 이곳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안, 천도, 호로간에서 여포의 기사가 무너지면서 원소는 사수간 호로간에 총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동탁이 밀사를 송견에게 보내 사돈이 되는 것을 제안하니 송견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밀사를 돌려보냈다. 이에 동탁의 책사가 묘안을 내리는데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동탁이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기니 반동탁 연합군은 그들이 모인 의미를 상시한 채 지리멸렬 흩어졌던 것이다. 역사 속의 장안이 한양이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 낙양에서 장안인 한양이 가까웠던 것으로 반동탁 연합군의 제지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21호 뒤편에서 장안과 낙양에 대해 청천벽력과도 같은 특집이 방영될 것입니다. 상기의 인물 중 악진 이전의 출신 지역에 대해 밝혀봅시다. 동구는 조조를 구한 진궁의 고향으로 위현이란 제후국 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함경도 안변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고적이란 그 지역의 유물로 위산은 위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안변과 관계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변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흥은 불의성에 있는 불의왕의 동일한 지명으로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촉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동군 위현이 주무왕의 동생 위강숙봉이 봉지로 받은 위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전은 조조의 부하 대장으로 자는 만성이며 산양 고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산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전라도 화순의 군명 오송이란 흰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인 오산을 까마귀 오로 조작했던 것으로 이곳 산양이 바로 흰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견의 행운. 동탁이 떠난 낙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손견에게 치대의 보물이 손에 들어오는데 정찰 나갔던 수하의 장수들 중 우물에서 전국세인 옥새를 찾아 손견에게 바쳤던 것이다. 손견에게는 오직 여기를 떠나 자신의 기반 지역인 강동으로 빨리 돌아가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원소에게 철군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원소는 손견의 수하 병사 중 고양이 같은 병사로부터 손견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손견은 이를 무시하고 철군하게 된다. 이때 낙양에서 강동으로 가는 길목인 형주의 유패에게 원소가 소신을 보내 손견이 옥새를 가지고 있으니 지나가는 길에 공격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도 어쩔 수가 없었나 보구나. 형주 자사 유표와 부하장사 채모의 활약으로 절반 이상의 군사를 잃은 후에야 강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비의 일행은 봉지인 평원으로 돌아갔고 아직 낙양에 있던 연합군들은 식량 문제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반동탁의 기치를 올렸던 동지들은 다시 내일의 적이 되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손견의 기반지 강동과 유비의 봉지 평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동, 평안도 강동의 군명을 송량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동의 건치연역을 인용합니다. 서경기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이곳이 강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증동국 여지 승남 구격보는 신비스럽다고 했습니다. 강동의 군명 송량이란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송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원, 유비의 봉지 평원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촉이었던 것입니다. 송견의 봉지 강동과 유비의 봉지 평원이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표는 후한말의 정치가로 자는 경승이며 연주 산양 고평현 사람이다. 유표는 전한 경제의 11세 손으로 고평 고양 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상기의 지명들은 고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고향은 천부와 천왕님이 계셨던 열구야산의 지명이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유표가 이곳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채모는 자는 덕교이며 형주 양양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채모의 고향 양양을 살펴봅시다. 상기는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군명 청하란 천부가 있었던 청주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개교 반하 전투. 후한말 한복은 동탁에게서 귀주목으로 임명되어 그와 대립하던 바레테스 원소의 상관으로 원소를 견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나 원소가 당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자 원소의 거병을 승인해 반동탁 연합군을 장설하게 했습니다. 거듭된 파워게임에서 공손찬과 손잡은 원소에게 밀린 한복은 결국 동탁으로부터 받은 봉지 기조를 원소에게 양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 되어 원소와 공손찬이 싸우기 시작하니 하북 전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 원소의 맹장 알량과 문추의 활약으로 공손차는 혼란에 빠졌으나 유비 삼형제와 조자룡의 도움으로 전세를 회복하고 맞섰는데 동탁의 중재로 서로 명분을 갖고 철수하였던 것이다. 발해인 촉을 기반으로 했던 원소와 부평인 진남을 기반으로 했던 공손찬이 천하의 중심인 귀주를 놓고 용호상박 한판을 벌였지만 무승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소와 공손찬의 전투무대 귀주와 안평 그리고 조자룡에 대해 살펴봅시다. 귀주는 상고사의 주인공 우순의 고향으로 귀주의 지명 중 고읍, 상산, 청하, 광평, 신도, 중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고읍, 우선 귀주의 중심지 고읍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주, 고향, 고원, 고읍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상산,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군명 황량은 황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진천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청하, 군명 청하란 천부가 있었던 청주에 흐른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광평, 강원도 평강의 군명이 광평으로 강원도 평강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구름과 비는 강성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평강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단성의 군명 귀성이란 천부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도, 신안, 신주와 가산, 과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부가 있었던 진산입니다. 중산, 함경도 정평의 군명이 중산으로 장흥, 정편,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은 또한 삼국지의 영웅 유비와 장비의 고향 중산이기도 합니다. 기주가 천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평, 충청도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평대군의 봉지이며 고원의 군명 고주는 고향으로 이곳이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은 화산으로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우는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으로 자는 자룡이며 기주 상산군 진정현 사람이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진천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자룡이 촉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자룡의 고향 진정현의 정책을 밝혀봅시다. 동방견문록의 아크발르크의 지명을 인용합니다. 주석의 투르크어 아크발리크를 옮긴 말로 흰색의 도성을 뜻한다. 이것은 몽골어로 차간 발가순이 되며 집사의 설명에서는 진정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진정부와 진정현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차간 발가순은 하간의 밝음이라는 의미로 흰색의 도성은 백성입니다. 진정부는 징진푸, 양하 혹은 안기일사레인 양성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곳에서는 군주를 비롯해 그의 근신들과 맥군들의 지휘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사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신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양성을 백성의 속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동반경문록의 지리적인 정황이 어떻게 신증 동국여지 순남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증 동국여지 순남의 지명이 영어 알파벳화된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내해홀 백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이란 평안도 안주에 있는 성이 안성이 됩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부가 있었던 부처의 궁전을 백년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의 용꽃 모양을 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손견의 최후, 반동탁연합군은 분열하여 남양태수 원술은 공손창과 손잡고 귀주를 차지한 원소는 형주자사 유표와 손잡고 싸웠다. 이때 강동의 성견은 원술의 편에 서서 형주자사 유표에게 진핏을 보복하기 위해 유표를 공격하였으며 이때 유표의 부장 황조를 번성과 동성 사이에서 무찌르고 한수를 건넜다. 유표의 부장 채모를 격퇴시키고 마침내 유표의 거점 양양을 포위한 채 공격하고 있다가 유표의 부장 황조와 요공의 기세에 빠져 성문을 열고 야반 도주하는 유표군을 쫓다가 깊은 산속에서 포위당해 화살과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손견이 건넌 한수는 물론 한강입니다. 손견과 황조가 싸운 번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형주 남군 양양 현성 북쪽에 있는데 한수를 사이에 두고 양양성과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양성의 앞에 흐른 한강 너머의 땅에 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양의 지명을 다시 살펴봅시다. 군명 청하란 청주의 흐름물이고 조양이란 조선으로 이곳의 강 건너에 번성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흐름물이 청천강으로 양양 쪽에서는 이 강을 청하인 청천강이라 불렀고 건너편의 한양 쪽에서는 한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번성의 지명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 서남의 지명은 맨 앞에 글자의 정체에 의해 거의 모든 지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경상도 고성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번개에 있는 성이 번성으로 고적이란 거리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유물로 고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양성을 백성적성이라고 했습니다. 볕이 드는 양지는 환한 것으로 밝은 백이 되며 밝은 것은 금이며 금은 붉고 붉은 것은 철이며 거북귀가 됩니다. 모두 같은 위치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송견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황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황씨는 천황님에게 무력으로 항쟁했던 헌원의 후손으로 이 성이 기출된 곳은 물론 황주입니다. 황조는 유표의 무장으로 강하태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강하군은 우한시의 일부 지역과 호북성의 일부 지역을 관할했다고 합니다. 강하란 강수와 하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수가 남군에서 갈라져 나오는 강과 면수가 화영대에서 만나 하수를 이루고 하수는 이 군을 지나서 강수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북성이란 동정호의 북부로서 이곳에 유명한 곳이 명물 악양로입니다. 강수가 갈라진 남군은 인강국 강릉국이라고도 합니다. 소양왕 29년 진나라의 백희가 초나라를 공격해 초나라의 서울 영을 점령하고 남군을 설치했으며 동쪽으로 경릉까지 진출했다. 상기에 등장하는 경릉은 물론 강릉의 경포입니다. 경 지역에 있는 능호가 경릉이고 포구가 경포가 됩니다. 역사 속 강원도 강릉의 초나라의 수도 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의 기원도 찾아봅시다. 하 땅의 흐른 강이 하수로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화왕, 화주, 화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곳 창녕에 한나라가 처음 건국된 곳으로 천산에서 발원한 한강이 오로봉과 각 봉우리 사이사이를 관통하면서 계곡수의 형태를 띠며 이 물이 통과한 지역에 따라 강수, 하수, 면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곽과 각사, 조제에 붙인 조승의 죽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